안녕하십니까. 문돈마스터입니다. 오늘 부동산 상승과 하락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 유튜브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지만 그 중에서 원룸 임대 매매, 관리, 원룸에 관한 모든 것, 수익형 부동산이 주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연락이 와가지고 엄마님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엄마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럽니다. 제가 책은 아무거나 막 보세요. 일단 처음이니까 아무 책이나 그냥 아무 때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생겨요. 좋은 책, 안 좋은 책을 보는 눈이. 그러면 안 좋은 책은 다 환불하고 좋은 책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뭐 어디 뭐 저 꽁무니 따라다니게 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제가 뭐 부동산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에 매일 앉아 있으면서 매물이 들어오면 보러 가고 이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이 영상으로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부동산이 왜 오르겠습니까? 조금 책을 몇 번 보신 분들은 말씀하시겠죠. 수요와 공급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중요는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모든 걸 통트는 게 뭐냐면 자금의 유동성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돈이 풀려야 부동산이 올라갑니다. 한 최근 2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0%대에서 저금리에 정책을 폈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래서 전 세계 부동산 값이 다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에 제가 아파트 투자할 때 대출이 2.2%까지도 받거든요. 더 낮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2.2%면은 1억을 빌렸을 때 220만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대략 한 18만원 됩니까? 20만원도 안 되는 돈만 내면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었어요. 1억을 빌리는데 20만원이 채 안 됐습니다. 이게 돈이 많은데 대출도 막 해줍니다. 한 명이 분양권은 8개 들고 수도 있게 해주고요. 지금은 뭐 조정주 같은 데는 한 가구당 한 개 뭐 이렇게 바꿔버렸죠. 한마디로 여러 개를 못 들고 있을 수 있게 해버리고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당시에는 다 풀어준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이 부양책을 쓴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은 금리가 낮고 유동성으로 해서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돈이 많이 풀리고 이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마저 LTV가 70%, 그러니까 집이 1억이면 7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버리고 DTI 소득이 거의 없어도 뭐 신용카드 얼마 쓴다고 해서 대출을 다 해줘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집값이 오르죠. 한국만 올랐을까요? 유튜브 영상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한국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어마어마하게 올렸죠. 뭐 도심지에 가면은 쪼매난 주택도 10억 이상 한다더라고요. 최고 도심지가 아니라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벗어난 지역도. 그만큼 비싸고요. 우리보다 땅도 많은 애들이. 지금 유동성의 공급이 많이 돼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이자 이 각 나라의 부동산들이 조금씩 다 빠지는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쯤 다시 오를까요? 제 생각에는 유동성만 봤을 때 이거는 한 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봐야 돼요. 유동성, 정책, 그리고 뭐 정권 모든 거 다 봐야 돼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기업의 상황, 그 지역 상황, 수급 뭐 다 봐야 되는데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유동성을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늘리는 타이밍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언제 늘릴까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늘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 저병의 웨이브처럼 모든 투자는 웨이브를 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갭 투자를 하시는 분, 저도 갭 투자를 하니까 제가 갭 투자할 때 말씀드렸죠. 돈 없는 분들은 갭 투자 하세요. 돈 없으면은 갭 투자해서 벌어서 원룸 사고 상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아파트로 시작해야죠. 갭 투자로. 투자 금액이 적게 드니까. 큰 부동산에 비해서. 갭 투자를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 건데 패스하고요. 한 개 더 만들 게 있어요. 아주 좋은 내용으로. 진짜 실전적인 내용으로. 제 경험담으로. 이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시 아파트 값은요. 지금 2019년도인데
2021년까지도 지금 공급 물량이 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마다 계산 방식에 따라서 몇 가구의 집이 필요한지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게 부동산 지인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 다 있고요. 그 계산 방식도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광역시급 때는 대전이나 뭐 울산 같은 것도 불과 10,000세대가 필요치 않아요. 뭐 8,000세대 뭐 전후에요. 필요한 세대수가 1년에. 부산이 대략 15,000세대입니다. 15,000세대. 15,000, 18,000 이 정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보수적이지 않게 보는 분 많아지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부산에 계속 입주가 되고 있는 게 한 3만 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많으면서 수요가 못 따라가니까 부산 부동산이 계속 조금씩 지금 내려가고 있는 수준의 실정인 겁니다. 물론 이것도 다양합니다. 뭐 신축은 조금 오르기도 하고 구축은 좀 더 떨어지기도 하고 위치에 따라 다 달라요. 평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 공급이 어느 정도 많다. 그럼 그 이후에는 공급이 많아서 집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건설사가 분양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내가 분양해서 사람들 청약을 해가지고 내 거를 사야 되는데 안 살 거 아니에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창원시 미분양 속출하고 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심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집값이 오를 때 공급을 막 했어요. 집값이 올랐어. 공급을 했어. 그럼 사람들이 막 샀는데 공급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의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으니까 남아돌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사업 망했다. 심리가 죽어버리면 아무도 안 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산은 워낙 큰 도시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뭐 약 보합세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판단이니까 듣기만 하세요. 2021년까지 공급이 꽤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공급이 없다면 한 2년에서 4년 정도를 기다리면 공급이 없다고 집값이 팍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집값은 쭉 가다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부산 아파트 투자를 할 거고요. 물론 정책에 따라서 나라에서 정책이 집값이 떨어지니까 민원이 많잖아요. 지금 같은 거지 같은 정책들을 다 없애고 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정책을 한다. 한마디로 대출 규제를 풀고 조정직도 해제하고 투기적 해제한다. 하면 좀 낫겠죠. 그런 상황은 봐야겠지만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갈 거다. 부산만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대전만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요? 대전에 몇 년 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 안 올랐어. 전세가 2억인데 매매가 2억 2천이야. 그럼 2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하나 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대전은 갭투자가 뭐 되겠죠. 다른 시도보다는 부산보다는 집값이 안 올라서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가 낮아요.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분양 예정 세대수가 적어요. 하지만 세종시가 있어요. 이런 대전은 세종시랑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인구를 충남까지 서로 인구를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공부 필요합니다. 저는 부산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보면은 계속 집값이 오르다가 너무 올라제끼니까 이제 규제가 들어갔죠. 하지만 규제 같지 않은 규제, 규제 같지 않은 규제가 들어갔죠. 아무 신경 안 쓰는 그런 규제.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돼서 잘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오니까 이분은 집값은 무조건 때려잡겠다. 너희들 다 죽으면 내가 끝을 내겠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수없이 많은 계속 막 정확하게 짜여진 매뉴얼이 아니 막 이상하게 계속 나왔다 들었다 하면서 막 그런 규제들이 속절없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여러 번. 그러면서 이제 규제를 통한 유동성을 줄인 거죠. 대출. 조성지역은 대출이 더 적게 된다. 투기지역은 그보다 더 적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을 막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실수요자조차 집 사기 힘든 실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은행에 대한 규제를 되게 강화했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무서워서 이제는 옛날같이 은행 지점장 한다고 대출 많이 받고 하는 시대도 거의 지나간 것 같아요. 이런 실적이고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런 모든 게 합쳐져서 집값이 오르고 내립니다. 유동성이 떨어진 타이밍이었는데 이때까지 공급해 놓은 건 많고 수요는 적어. 거기다 정책까지 안 좋아.
다시 한번 유동성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가 올리니까 돈은 사람들이 은행에 넣으려고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돈 빌리면 비싸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유동성은 줄어들었죠. 근데 대출도 규제를 하니까 더 줄어들었죠. 정책까지. 이 상황에서 이때까지 분양하려고 재건축 재개발 해놓은 거는 많고 하니까 입주 물량은 많죠. 그럼 사람들 살 사람은 적죠. 최종적으로 이런 거를 뉴스에서 때리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속된 말로 맛이 가는 겁니다. 아, 사업 망한다. 옆집에 3천만 원 떨어졌더라. 4천만 원 떨어졌다. 마이너스 피가. 집이 3억인데 내가 지금 팔려면 2억 7천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냐? 심리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매수 심리가 죽어버리고 매도 심리만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빠개지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심리와 돈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례 들어서 뭐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틀이 이렇다는 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동산 관련 내용도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요거에 이제 새끼 쳐가지고 뭐 수요와 공급을 보는 법 이런 것까지는 사실 저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뭐 수요와 공급 조사를 할 거냐 이런 거는 사실 유튜브에 보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부동산 지인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한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런 분 거 들으세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거 듣는 게 제가 하는 것보다 나을 거고 저는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갭투자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실 거고 처음 갭투자를 하실 거야, 투자를 하실 거다 하는 분들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갭투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 코가 좀 이상하죠? 항상 열심히 하는 원룸마스터가 되겠습니다. 감기가 나섰으니까 또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